자, 이번 시간에는 전산세무 1급 이론에서요. 6번째 거 지문회계 정리하면서 투자자산과 유가증권 및 기타 비유동자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비유동자산이기 때문에 투자자산 또는 유가증권은 구분하는 거 설명해 드릴 거고요. 이거 아마 지난번에 설명해드린 파트가 또 똑같이 나오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과 기타 비유동자산, 그 다음에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이거는 뭐이죠? 여기 나와 있는 교재 이런 게 제가 수거로 썼나? 이런 거 없죠? 프로젝트가 4번이 뭐였지? 잠깐, 예. 지금 이렇게 네 가지가 아니요. 여기 앞에 거 카피해서 쓰느냐고 같이 들어갔던 거예요. 투자자산과 유가증권, 그 다음에 기타 비유동자산에는 투자자산, 유가증권, 비유동자산, 그 다음에 기타 비유동자산에 대한 설명들을 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에서 투자자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투자자산은 비유동자산에 속하는 첫 번째 개정 과목이고요. 우선 투자자산의 그 말뜻이 어떤 게 정의가 뭐가 있나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산이란 다른 회사를 지배하거나 통제할 목적 또는 투자 이윤을 얻을 목적, 이런 게 보편적이겠죠. 다른 회사를 지배하거나 통제할 목적은 지난번에 개정에서 배웠던 지분법 적용 투자증권 같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투자에서 이윤을 얻을 목적으로 장기간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형자산과 다른 점은 기업의 고유 목적 사업을 위한 자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형자산은 사업용, 업무용, 사용할 목적이었었죠. 근데 여기 나오는 투자자산들은 그럼 고유의 목적 사업이 아니라 뭘 할 목적으로? 투자, 이윤을 갖다가 목적으로 또는 다른 회사를 지배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투자자산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에 투자자산은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산도 투자자산으로 구분한다. 근데 우리 이걸 보면 안 돼, 지금. 이것 때문에 헷갈려. 이건 어디에서? 국제회계 기준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는 국제회계 기준이 아니라 우리 기업회계 기준이에요. 아시겠죠? 헷갈리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자, 투자자산 보자고요. 투자자산에 보시게 되면 지난번에 대표적인 게 투자, 부동산이라고 그랬었죠. 회사에서 투자 목적으로 건물이나 토지를 갖다가 샀다면 걔는 건물, 토지 쓰면 돼요? 안 돼요? 걔는 사용 목적일 때라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투자 목적이라고 했으니 똑같은 토지 건물을 샀어도 투자 부동산이라고 쓰셔야지, 예, 토지나 건물이라고 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매도가능증권. 요거는요, 여기 유가증권 분류, 여기 같이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기 혹시 지난번에 설명 들으셨다면 들었다고 잽싸게 얘기해주세요. 여기에서 여기 써 있는 걸로 한번 크게 보면 그나마 한 페이지 건졌다 그럴 수 있잖아요. 자, 투자자산에는 투자부동산,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그 타회사 지배목적으로 산다고 했던 지분법 적용 투자증권, 그 다음에 장기대여금, 장기성예금, 이거는 앞에서 단기 그 투자자산이라고 했던 단기 금융상품이나 단기 매매증권, 그 다음에 단기대여금, 얘네들이 단기자가 싹 빠져버리고 장기로 받게 되면 다 이쪽 투자자산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네들 투자자산의 계정들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유가증권이라고 쓰이는 용어는, 유가증권은요,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은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구분해요. 지분증권, 얘는 주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채무증권, 얘는 채권을 얘기하는 것이랍니다. 근데 요 용어들은 우리 회계 담당자가 기록하는 계정 과목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을 이렇게 구분한다는 뜻이고, 우리 회계 담당자들은 기록할 때 어떻게 기록한다? 단기 매매증권, 매도 가능증권, 만기 보유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증권, 요 네 가지 계정을 사용하셔야 된다고 얘기했었어요. 이거 얘기했었죠, 여러분들한테.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얘 단기 매매 주권으로, 얘 단기 매매 주권의 목적은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타 회사 주식을 샀을 때라 그랬었어요. 그죠? 근데 이 단기 매매 주권을 갖다가 시세 차익 목적으로 샀는데 여타 저타 해서 1년 이내에 폭락을 한 다음에 얘가 회복할 가망성이 없어요. 그럼 목적은 얘네들 계정을 기록할 때에는 처음에 취득할 때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예요. 사갖고 있다가 구분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처음에 살 때는 단기 시세차익 목적이었기 때문에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계정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얘가 의도치 않게 폭락을 해서 1년 이내에는 더 이상 회복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단기 매매 증권 목적이 좀 벗어났죠. 1년 이내인데 얘는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알 수가 없어. 그러면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이런 경우 반드시 단기 매매 증권을 뭘로? 매도 가능 증권으로 계정 바꾸라고 되어 있더란 얘기죠. 이건 아시겠죠? 자, 그런데 처음에 얘는 매도 가능 증권 매도 가능 증권으로 기록을 해놨는데 얘는 장기 투자 목적이었었어요. 타 회사의 주식을 장기 투자 목적으로 샀고 시장성은 그렇게 그닥 없는 주식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예 장기간 보유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샀는데 마음이 바뀌었어. 다음 달에 팔려고. 그러면 처음에 기록했던 계정이 매도 가능 증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단기 매매 증권을 매도 가능 증권으로 이렇게 바꾼 것처럼 계정을 매도 가능 증권을 그러면 이렇게 단기 매매 증권으로 한 달 후에 팔 거니까 바꿔 쓸 수 있겠느냐 물어보는 거야. 안 된다고 얘기해 드렸었죠. 그다음에 만기 보유 증권도 얘는 채권인데 만기까지 보유할 생각이었었어요. 근데 여타저타해서 다음 달에 팔아야겠다. 그러면 이 만기 보유 증권이라고 기록했다는 용어를 마찬가지로 단기 매매 증권으로 바꿔 쓸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얘도 안 된다고 얘기해 드렸었죠. 자, 그래서 지금 바꿔 쓸 수 있는 경우는 이 경우 단기 매매 증권으로 기록했을 때 얘가 폭락을 해서 1년 이내에 도무지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반드시 얘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계정 바꿔 쓰라고 얘기해놨어요. 자, 거기에 반해서 여기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은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반대로 만기 보유 증권을 매도 가능 증권으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단 바꿔 쓰기 전날까지 공정가치를 두 가지 다 평가해서 반영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정을 바꿔 쓸 수 있어요. 자, 이거는 기억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은 하는데 단기 매매 증권에는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다 그랬었죠. 매도 가능 증권에도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어요. 만기 보유 증권은 채권만 해당돼요. 그 다음에 지분법 적용 투자증권은 타 회사를 지배할 목적으로 주식의 20% 이상을 취득하게 되면 기록할 때 이런 계정들이 아니라 지분법 적용 투자증권으로 구분하셔야 돼요. 이 지분법이란 말 들어갔기 때문에 채권은 여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얘는 주식만 있다고 얘기해 드렸었죠. 오케이. 자,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린 걸로 만족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거 설명할 때 매도 가능 증권 문제가 워낙에 잘 나오는지라 지난번에 여러분 자본계정 제가 쭉 설명해 드렸던 거 있죠. 그걸로 대체 하기로 하고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타 비유동자산에 보니까 임차 보증금 아까 설명해 드렸던 거 이 구문 여기 임차 보증금은 기타 비유동 자산에 속하는데 이것도 제가 계정 구분할 때 아마 여러분들한테 먼저 설명드렸다는 생각이 얼핏 들어요. 자, 우리 비유동 자산에는 비유동 자산에는 첫 번째 투자 자산 있었고요. 두 번째 유형 자산 계속 수업을 했었으니까 세 번째 무형 자산 그다음에 마지막 뭐 있었어요? 지금 여기 얘기하는 기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기타만 써보면 좀 뽀대가 빠지니까 기타 뭐라고 썼다? 비유동 자산 이렇게 붙여놓은 건데 여러분 기억하실 때는 일단 이 기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교재에서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했느냐면요.
기타 비유동자산은 어떤 경우에 기타 비유동자산이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비유동자산 중에서요, 투자자산도 아니고요, 유형자산도 아니고요, 무형자산도 아니면 그러면 다 어디다 쓰세요? 기타 비유동자산에 쓰세요. 얘기가 돼 있단 말이죠. 그럼 대표적으로 임차보증금 보세요. 임차보증금은 1년 이상이죠, 다. 그러니까 비유동자산에 속해요. 오케이? 그러면 임차보증금은 투자자산에 속할 수 있나요? 유형자산에 속할 수 있어요? 무형자산에 속하나요? 유형자산의 사용목적인데 이거 지금 우리가 돈 갖고 있어야 안 갖고 있어요? 임차보증금은 누구한테 줬어요? 임대인한테 줬잖아, 건물주한테. 그럼 사용목적이 될 수가 없죠. 그죠? 무형자산인가요? 아니잖아요. 즉 임차보증금은 투자자산도 아니고 유형자산도 아니고 무형자산도 아니니까 그럼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기타에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장기 매출채권. 매출채권에는 외상매입금 받으러움이 있죠. 그죠? 꼭 매출채권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장기 외상매출금, 장기 받으러움 쓸 수 있어요. 매출채권은 원래 유동자산이잖아요. 유동자산 중에서도 어디에 속해요? 당좌자산에 속해요. 그런데 얘는 왜 여기? 근데 거래처에서 코로나 때문에 외상매출금을 1년 이내는 못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를 지금 나중에 1년 후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외상매출금으로 그냥 놔두면 돼요? 안 돼요. 걔는 유동자산이니까 거기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외상매출금을 없애주고 장기 외상매출금으로 계정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면 장기 외상매출금은 어차피 비유동으로 돼 있죠. 그죠? 1년 넘어가니까. 그럼 비유동에 외상매출금이 투자자산이에요? 수익도 볼 수 있고 손해도 보고 그래요? 유형자산이에요? 형체 없잖아 이거. 무형자산이에요? 세 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 외상매출금, 장기 받으러, 장기 미수금, 그 다음에 통합계정으로 된 장기 매출채권은 다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타 비유동자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임차보증금은 월세에 대한 보증금이잖아요. 그러면 회사도 전세 들어가는 게 있겠네. 그걸 뭐라고 부른다? 전세권이라고 불러요. 이해하기 편하잖아. 그럼 전세권은 똑같이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아니니까 어디 들어가야겠다? 기타 비유동자산에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구분한다는 얘기예요. 별반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여기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끝났으니까 교재에서 설명되어 있는 내용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다음 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요약된 건 설명을 끝났으니까 교재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투자자산에 대한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투자부동산,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계정 과목은 뭐 단기 유가증권일 경우에 단기매매증권 또는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지분법 적용증권 이렇게 쓴다고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장기 대여금, 장기성 예금 뭐 이런 것들도 투자자산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자, 여기서 지금 설명하는 유가증권은 우리가 직접 쓰는 계정은 아니라고 그랬었던 것인데 분류 방법은 근데 우리가 쓰는 계정 과목은 여기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 단기매매증권하고요. 단기매매증권 기억 순서대로 해주시는 게 좋겠죠.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증권 이렇게 쓰는데 자, 아까 다 얘기했던데 순서는 좀 바뀌어져 있어요. 얘는 만기는 보유 목적이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다. 만기라는 용어가 들어간 것을 보아 얘는 지분증권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채무증권, 채권에 해당되는 거예요. 투자자산 중에서 만기보유증권은 주로 장기 투자증권에 해당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러분이 회계 프로그램에서 만기보유증권의 계정을 조회하면 두 개 나와요. 즉 단기 투자자산에도 만기보유증권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주로 단기가 아니라 장기이기 때문에 여기 비유동자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산이에요. 이렇게 구분하시라고 말씀해 드리는 것이고요. 단기매매증권은 단기 투자자산에 들어가 있겠죠. 목적은 단기 시세차익 목적.
그러니 이 단기 매매 증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도 있고요. 그다음에 채권도 있습니다. 당좌 자산 중 단기 투자 자산에 속하는 거예요. 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개정 과목을 정확히 암기하고 계시면 이런 것들은 그냥 파노라처럼 머릿속에 쑥 흐르면 끝이에요. 근데 그게 안 돼 있으면 이런 설명 볼 때마다 머릿속이 좀 복잡해지는 거죠. 자, 매도가능증권도 만기보유증권처럼요. 여러분이 프로그램에서 계정을 조회하시면 123번하고 178번 두 개가 나와요. 얘도 매도가능증권도 단기, 그다음에 여기 뭐지, 유동, 비유동 두 가지가 다 있다는 얘기예요. 위에 게 있는 게 유동이에요. 밑에 게 있는 게 비유동이고요. 자,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 이외의 것. 시험 문제에서는 주로 장기 투자 목적으로 타 회사의 주식을 취득했을 때 계정 뭐라고 쓰라?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쓰라. 보편적으로 매도 가능 증권들은요, 시장성이 없는 게 보편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을 갖다가 기록하고 난 다음에 처분하면서 그 매도 가능 증권 처분 평가 손익은 자본 계정이잖아요. 회계 처리하라고 일부러 시장성 있다는 말을 써놔요. 그래야지 12월 31일 날 공정가치로 평가해 놓기 때문에. 아시겠죠? 실질적으로는 주로 매도 가능 증권은 시장성 없는 경우가 많답니다. 자,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은 당좌 자산 중에 단기 투자 자산에 또는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도 있고요. 투자 자산 중에 장기 투자 증권에 포함되는 것이기도 합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근데 이건 뭐 제가 설명해드렸던 거라서 뭐 별반 저기는 없을 것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용어들이에요. 만기 보유 증권을 설명하는 용어. 만기가 확정된, 그러니까 만기 보유 증권이죠.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 금액이 확정되었거나 만기 보유 증권 설명할 때요, 요 문장들 그대로 나옵니다. 얘가 뭘 설명하는 거죠? 라고. 상환 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일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 보유증권이라고 분류하세요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답니다. 자, 단기 매매 증권이요. 단기 매매 증권은 지분 증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하지 않는 채무 증권, 채권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단기 매매 증권,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계속 반복되는 설명이에요. 이거는 봤던 거니까 굳이 또 저기 설명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분법 적용 투자증권은 제가 핵심만 말씀해 드렸었죠. 타 회사를 지배할 목적으로 발행 주식 몇 퍼센트? 20% 이상 취득했을 때 기록하는 계정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가로쳐놓고 관계기업 투자주식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관계기업 투자주식이라고 이게 용어가 되어 있어요. 참고를 해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투자자산에 해당되는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이란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지배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투자주식을 말합니다.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발행주식 20% 이상 취득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서는 관계기업 투자주식이라 하고 개별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에서는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고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지분법으로 적용합니다. 얘는 지금 우리 뭘 배우고 있어요? 기업회계 기준 배우고 있죠. 이 문제가 그래서 나올까 안 나올까? 여기서는 안 한다며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쓴다는 얘기니까 연결 재무제표 쓸 때 지분법 적용 투자증권 이거 쓴다고 하니까 우리는 기업회계 기준을 함으로 얘는 시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건 뭐 복습이네요. 자, 단기 매매 주권. 단기 매매 주권은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되고 부대비용 별도로 표시하는 거 알고 계시죠? 키워드니까 그 여기 비교하는 거 보면 되겠네요. 자, 단기 매매 주권 키워드는 단기 매매 주권 취득가액 그대로 적고요.
수수료 비용 별도로 적어주는 거죠. 보통 회사에서 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부대 비용들 있잖아요. 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부대 비용은 어디에? 자산에 다 포함시키는 게 원칙이죠. 그죠? 모든 자산이 다 그래요. 근데 유일하게 뭐만 제외해요? 단기매매주권 얘만 제외해요. 얘도 자산이잖아요. 취득할 때 수수료 비용 발생한 거 부대 비용이잖아요. 이걸 사지 않았다라면 수수료 비용이 발생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보편적으로는 여기 수수료 비용도 모든 자산이라 그랬어요. 부대 비용은 이 자산에 포함하는 게 원칙이긴 하나 뭐만 예외다? 단기매매증권 얘만 예외로 취득함에도 불구하고 부대 비용이 발생했어도 이를 갖다가 별도로 기록한다. 얘는 영업과 관련이 있는 비용이다, 없는 비용이라서 얘는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런 말들을 쓰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제가 자산을 취득할 때 부대 비용은 다 포함하는 게 원칙이라 그랬었죠. 그죠? 뭐만 예외라 그랬어요. 얘만. 그럼 매도 가능 주권 살 때도 수수료 비용이 있겠네요. 근데 얘는 다 포함시켜야 되죠. 얘만 예외니까. 똑같은 걸 이렇게 구분해서 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것이랍니다. 자, 요건 시험 문제 보기에 나왔던 건데 이건 안 받으면 나오면 틀려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실제로 있잖아요. 여러분이 재무회계 이론 시험 보실 때 여기서 보지 못했던 것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보기에. 그러면 당황스럽겠죠? 근데 답은 배운 것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보기가 4개 나왔는데 3개를 배운 거야. 그럼 하나가 맞는지 틀리는지는 이 3개 갖고 결정해야 되겠죠. 즉 기업회계 기준에 있는 용어들을 직접 그대로 쓰기 때문에 다 그걸 본 적이 없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당황할 필요는 없어요. 나머지 보기 3개에서도 찾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요런 용어 있잖아요. 요것도 여러분들 나중에 기출문제 풀어보면 거기에 그대로 나온 용어들이에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유가증권의 최초 인식 시기는 금융상품의 계약 당사자가 되는 때, 즉 금융상품의 계약 당사자라는 것은 매매 계약 체결일 요거를 뜻하는 말이에요. 요 말이. 근데 말이 좀 어렵죠. 그다음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을 때 재무상태표에 인식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유가증권 시장 또는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매 계약 체결 후 일정 일 이후, 지금 현재는 3일째 결제가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 주식 매매 거래 인식 시점은 매매 계약 체결일로 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통 주식이나 채권, 주식 같은 경우에 오늘 며칠이죠? 12월 19일? 12월 19일 오늘 제가 주식 사잖아요. 그럼 계약은 오늘 체결이 됐어요. 근데 걔가 나한테 오는 거는 실제로 오지는 않아요. 금융 예탁원에 거기 주식은 거기에 실제가 있고 우리는 그 디지털 그 숫자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뿐이거든요. 여하튼 소유권은 이틀 있다 넘어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모든 주식 채권 다 똑같아요. 지금 거래는 지금 이루어지지만 걔가 온전히 나한테 오는 거는 이틀 뒤에 와요. 내가 주식을 팔잖아요. 현금 바로 들어오질 않아요. 이틀 있다 들어오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기록할 때 실제로 내 소유가 되는 것은 이틀 후인데 지금 계약은 오늘 12월 19일 날 좀 체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기록해야 되잖아. 우리가 받을 때인 이틀 뒤에 기록하느냐 아니면 지금 기록하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며칠 날로 기록하라는 얘기예요? 12월 19일 오늘 계약 체결일로 하라는 얘기예요. 이틀 있다 들어오는 거 그거 말고. 아시겠죠? 자, 그런 걸 판단하시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유가증권의 평가 측정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 평가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만기 보유 증권은 상각 후 원가 요 용어예요. 그러니까 채권이라는 얘기예요. 채권은 상각 후 원가라는 말이 정식 명칭이에요. 근데 세무이급이나 회계 1급 정도, 세무 2급 쪽에서 상각 후 원가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보통 공정가치다, 시가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조금 알아듣기 쉬운 말로 쓰는데
여러분은 세무 1급 정도 되셨으니까 채권인 경우에는 삼각한 거 뭐라고 쓴다? 삼각 후 원가라는 용어로 씁니다. 아시겠죠? 측정하여 재무상태의 표에 표시한다. 지난번에 차량운반구 살 때 채권 사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죠?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그 공채 사시게 되면 7년이에요. 만기가. 근데 그 이외 지방은 5년이에요. 그게 지방자치단체들마다 그건 필수적으로 사야 되는 것들인데 이번에 그 채권의 가격들이 변동이 됩니다. 그 채권은 7년, 5년이 만기인데 이자율이 1%예요. 사람들이 그거 갖고 있으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냥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내년부터 2.5%로 바뀝니다. 채권을 만약에 사게 됐을 때. 그리고 그 채권 구입 가격이 몇 퍼센트냐면 여러분 그 차 부가가치세 빼고요. 부가세 빼고 9%예요. 5천만 원짜리 산다면 얼마짜리 사야 한다는 뜻이에요? 450만 원짜리 사야 한다는 뜻이에요. 엄청나죠? 근데 이거 모르고 채권 어디 갔는지 날라갔다면은 그 돈 누가 다 가져갔을까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채권 못 받다면. 근데 요즘 저기 제네시스 같은 거 얼마나 해요? 그죠? 거의 9%예요. 엄청나죠? 그거 그냥 날리는 거예요. 진짜 그 정도 네. 가져갈 수 있어요? 달라는 말 안 했잖아. 그 사람 입장에서는 차 키 줬고 차 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은품 다 줬잖아. 차 올 때 등록까지도 해오잖아요. 그리고 영수증 갖고 오잖아요. 그렇죠? 거기 다 표시돼 있어도 지금 사는 당사자는 채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몰라. 그럼 굳이 그 사람이 채권 여기 있습니다 하고 줄까? 금액 이만큼 빼줬습니다 하고 알려줄까? 딜러도 그 사람들은 그런데 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채권에서 모른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넘어가고 사은품 많이 주고 나중에 채권 얘기하면 그때 그거 바꿔갖고 사은품 어떻게 많이 드렸는데 뭐 떠오르는 거 있어요? 최근에 차를 샀었거든요. 근데 저 샀을 때는 제가 그걸 좀 꼼꼼히 봤어요. 근데 안 본 것 같아서 아무리 봐도 모르면 안 보여요. 제가 신랑은 조금 그런 거 많이 믿는, 한 사람을 믿으면 그 사람한테 계속 사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전 아저씨가 하는 응. 상황인 거고 응. 그 산 내역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저한테 잘 안 보여주니까. 자, 그럼 바닥겠거니 생각하시는 게 낫겠네. 근데 금액이 너무 많이 커서 저는 그 놀랬죠? 정도까지는 몰랐어요. 그냥 1억짜리면은 네. 9%면 좀 커요. 몇십만 원인 줄 알았더니 부가세 뺀 금액의 9%. 여기는 9%니까 5년짜리일 것이고 채권이 있었다면, 근데 채권은 없을 거고 분명히 그걸 갖다가 현금화해서 팔고 차값을 깎아줬든지 사은품으로 많이 줬든지 결과론적으로 채권은 못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차만 받았지. 리스처럼. 리스는 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우리 차 아니니까 그런 건 상관없고요. 리스 회사하고 그런 건 상관없는 거죠. 응. 그럼 됐어요. 그럼 됐어. 리스를 새 차로 뽑았거든요. 그거는 리스 자체가 회사가 그 차를 산 게 아니에요. 빌리는 거지. 그리고 일정한 한 달마다 얼마씩 내잖아요. 네, 근데 나중에 또 그걸 갚고잖아요. 그때는 전 얘기가 돼야 되겠지. 그때는 또 채권 사야 돼요? 취득할 때는 무조건 사야 돼요. 그럼 그 채권, 그러니까 차를 살 때 그때 잠정 가치가 있겠죠. 장부가에. 거기 얼마라고 만약에 인수할 때 얼마라고 금액이 있어요. 거기 9%예요. 그 말했더니 한마디 안 해서 같아요. 우리 선생님이 그 말 했다고, 나도 그랬다고 그랬더니 알았어, 그 말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얘기는 그냥 채권값이 얼마냐고 물어보기만 하면 돼요. 뭐 알아서 다 해줘요. 안다고 생각할 테니까. 채권 얘기했어 그랬더니 알았어. 근데 리스는 아니에요. 나중에 그 리스 하다가 저도 지금 타고 다니는 차가 회사에서 타던 차였었어요. 제가 근데 회사 퇴사하면서 그거 제가 인수한 거예요. 제가 타던 차니까 하여튼
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과 같이 공정가치로 평가합니다. 다만 시장성이 없는 지분 매도 가능 증권 얘기하는 건데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 원가로 평가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말씀인 거예요. 세무 1급 정도에서는 지금 시험 문제 세무 2급에서 나올 때까지는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알려주면서 이 계정을 쓰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었느냐면 장기 투자 목적으로 타회사의 주식을 샀을 때 이 매도 가능 증권 쓰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얘는 시장성이 있다고 표현을 해요. 시장성이 있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래야지 12월 30일 날 뭘로 얘를 갖다가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 가치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공정 가치가 없다면 공정 가치가 뭐예요? 1년 내내 이 주식이 이 회사의 주식이 단 한 번도 거래된 적이 없어. 그러면 시장 가격이라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겠죠. 그러면 처음에 샀을 때 예를 들어서 얘를 1,000원에 주고 샀어요. 근데 1년 동안 거래가 한 번도 없어. 얘는 원가예요. 오케이? 근데 만약에 시장에서 거래된 금액 1,500원이 있었다면 얘가 공정가치가 되겠죠. 그래서 500원이 올라갔다 표시를 할 수는 있겠지만 시장주 지금 얘가 없어. 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그냥 원가로 기록해야 되겠죠. 나도 이거 하고 싶어. 근데 없어. 거래했던 내역에.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취득원가로 평가한다고 돼 있죠. 이런 게 없을 경우라면. 그래서 얘는 매도 가능 증권은 거래가 없을 때 원가법도 인정합니다. 무조건 공정가치로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긴 하지만 원칙은 그래도 뭐다? 매도 가능 증권도 공정가치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얘기. 자, 그다음에 그러나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가 아닌 한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도 공정가치로 평가할 것. 얘가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요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리을 보시게 되면은 평가와 평가 손익 처리. 단기 매매 증권은 단기 손익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단기 매매 증권 관련된 게 뭐뭐 있어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익,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익도 있죠. 몽창 다 뭐다? 단기 손익 계정. 네, 매도 가능 증권은요. 매도 가능 증권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자본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 계정.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은 단기 손익 계정. 이거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 드렸었죠. 자본 계정의 평가에 대한 것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만기 보유 증권이요. 여기 상각 후 원가라는 말도 나와 있죠. 상각 후 원가로 표시한다. 됐습니다. 손상차손은 아까 얘기해 드렸는데 요거는 지금 제가 읽는 것보다 여러분이 지금 천천히 읽어보세요. 지금 잠깐 멈춰 놓을게요. 손상차손은 아까 자,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손상차손에 대한 거 읽어보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손상차손 앞에서 설명해드렸던 자산은 유형자산이었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설명하는 유형자산은 어디에도 해당이 되고 있어요. 지금 유가증권에도 해당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손상차손에 대해서 뭔가 평상시하고 다른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그 회수 가능액이 손상이 됐다면 장부가액보다 적다면 이렇게 반영하라는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손상차손의 회복은 아까 유형 자산 기준과 똑같이 처리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로 되어 있어요. 만기 보유 증권도 그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도 취득원가로 평가하던 공정가치로 평가하던 단기 뭐뭐로 인식하라 되어 있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유가증권조차도 제가 아까 유가증권뿐만이 아니죠. 자산 다라 그랬어요. 일반적인 상황보다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요소를 갖다가 회계교재에서는
손상 인식을 한다 그랬었죠 아까. 그런 걸 갖다가 측정을 해서 그걸 반영을 하라는 뜻이었었고, 여기 매도가능증권 재분류는 아까 설명해 드렸던 단기매매증권, 그 다음에 매도가능증권으로 등등 해라 그 얘기죠. 이것도 굳이 설명하지는 않기로 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 파트에 비유동자산과 기타 비유동자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타 비유동자산이라는 것은 비유동자산 중에서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자산들로, 여기서 이제 이연법인세 자산이 나오는데 이거는 다음 수요일날 하기로 하고요. 임차보증금, 장기성급비용, 이런 장기미수금 다 여기 투자자산 아니죠? 무형자산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다 어디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기타 비유동자산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기타 비유동자산의 재무제표 표시 뭐가 어려워요. 그냥 갖다 기타 비유동자산에 다 쓰라는 얘기죠. 그죠? 기타 비유동자산을 재무상태에 표시할 때에는 이연법인세 자산과 기타로 구분한다. 이연법인세 자산은 별도로 표시하라는 얘기예요. 자, 기타에는 여기 임차 보증금 아까 나왔던 규정들이죠. 투자 수익이 없고 다른 자산으로 분류가 어려운 자산은 기타로 통합하여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항목이 중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표시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정들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했던 걸 했는데, 일단 첫 번째 거 수요일날 설명할 것이긴 하지만 여기 이연법인세 자산이라고 지금 쓰여져 있잖아요. 이 이연법인세 자산은 우리가 자산에 보편적으로 유동자산 구분하고요. 유동자산, 여기 유동자산 안에도 이연법인세 자산이라는 계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에도 똑같이 이연법인세 자산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채 있죠. 유동부채에도 이연법인세 부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유동부채, 여기에도 이연법인세 부채, 이렇게 네 가지가 다 있어요. 자산도 유동자산에 비유동자산에 이연법인세 자산이 있고, 부채에도 유동부채에도 이연법인세 부채가 있고, 비유동부채에도 이연법인세 부채, 네 가지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계정에 아니 이연법인세가 뭐길래 이렇게 각 계정마다 이걸 다 차지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란 말이죠. 자, 대표적인 거 이연법인세 자산에 하나만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 수요일날 한꺼번에부터 헷갈릴 수 있을 테니까. 이연법인세 자산은 뭐냐면 재무회계에서 단기 손실이 났어요. 단기 손실이 1,000원 이렇게 났다 그러면 얘는 이걸로 끝나는 것이지, 이 단기 손실을 내년에 이연시켜서 마이너스 1,000원부터 다시 시작해, 그런 거 있어요? 손익계정은 그 해 다 처리돼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재무회계는 이래요. 그러면 이 이연법인세라는 것은 뭐하고 차이냐면 재무회계와 법인세와의 차이, 갭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근데 그게 두 가지 갭이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 하나는 퍼머넌트 디퍼런스라 해서 영구적인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일시적인 차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영구적인 차이는 이런 거예요. 우리 그 세금과 공과에 있잖아요. 영구적인 차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게 세금과 공과금 중에서 지금 페널티 먹은 거 있죠. 과태료, 벌금 이런 거. 그럼 국가에 뭔가 약속 불이행이라든지 위반을 했기 때문에 벌금을 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 법인세법에서 비용으로 인정해 주겠어요? 재무회계에서는 세금과 공과는 비용으로 써요.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반영이 돼요. 비용으로 인정해서 썼으니까. 근데 법인세법에서는 이렇게 비용으로 인정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세금이 차이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당연히 나겠죠. 그럼 얘는 재무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적어서 거기에 대한 세금을
적게 내는 효과가 있죠. 그죠? 법인세법에서는 그 비용들만큼은 인정을 안 해주니까 당기순이익이 더 늘어나겠죠. 세금을 더 내야 되겠죠. 그런데 재무회계에서는 지금 세금을 더 적게 계산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법인세법에서 인정 안 해주고 뻔히 알아. 그럼 얘는 돈 나중에 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세금을 더 내야 되기 때문에 이연 법인세 부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차이를 기록해 놓는 거야. 재무회계에다가. 어차피 법인세법에서 인정 안 해줄 거니까. 자,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우리가 결손 났어요. 당기순 손실이 났단 말이야. 그러면 세금 낼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재무회계에서는 당기순 손실 나도 세금 낼 거 없고 그냥 이걸 끝나버려. 근데 법인세법에서는 내년에 이익 난 것 중에서 이만큼 공제해줘요. 그럼 내년에는 세금 내가 그만큼 적게 내겠네? 근데 올해는 세금 낼 거는 없지만 내년에는 적게 내겠죠. 내가 받아먹을 수 있는 거야. 이걸 이연법인세 자산이라고 부르는 거야. 내가 나중에 사용할 때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거 그런 기회가 있다 하면 그건 자산이라고 부르는 거고, 내가 돈을 내야겠다 하면 이건 부채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이게 내년에 벌어질 이연법인세 자산도 있고 부채도 있고 1년이 넘어서 발생할 수 있는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가 다 있더란 말이죠. 회사가 존재하는 네 가지는 무조건 다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지만 시험 문제는 잘 안 나옵니다. 이거는 난이도가 좀 있는 규정들이기도 하고 세세한 내역들을 갖다가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좋겠는데 이게 포커스가 아닌지라 수요일날 전반적인 내용 교재만 보고서 요 정도만 구분할 줄 아셔도 충분해요. 계정 3개만 구분하시면 돼요. 이연법인세 자산이 뭔지, 처음에 영구적인 차이가 뭔지, 일시적인 차이가 뭔지. 영구적인 차이는 세금과원가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일시적인 차이는 조금 전에 얘기해드렸던 거, 여기 당기순 손실이 났을 때 그것도 내년에 이익이 난다면 바로 찾아볼 수 있지만 등등.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예요.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에서 쓰는 것과 기업회계 기준에서 쓰는 게 회사가 다르다면 그 차이가 생겨요. 근데 그건 시간적인 차이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차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거든요. 개정은 다음 시간에 3개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고서는 길게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개념만 먼저 한번 들어보라고. 요거만 해도 오늘 용어 많이 들으신 거예요. 여기 이연법인세 단 한 번도 못 들어보신 용어들이란 말이죠. 4개가 다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거 기본적인 용어예요. 영구적인 차이, 그 다음에 일시적인 차이. 다음 수요일날은 일시 같이 연결해서 일시적인 차이가 뭔지 영구적인 차이가 뭔지 교재에서 한번 확인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자산을 다 못 끝냈네. 빨리 끝내야 되는데 뭐 그래도 뒷부분에 여기 자본 개정은 거의 다 해놨기 때문에 다음 시간 되면 거의 끝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끝나게 되면 여러분 일단 요선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 43페이지에 이연법인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